독일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를린 산업혁신 컨퍼런스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전통 있는 제조업체의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극찬하면서 시작된 이 소동은 유럽 전역의 제조업계를 뒤흔들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제조업이 한국에 비해 20년은 뒤처져 있다는 그녀의 발언은 독일 현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독일의 전통 있는 엔지니어 가문 출신인 엘리자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독일 산업계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년 전만 해도 그녀가 한국행을 거부하며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배울 게 있을까요? 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1년간의 한국 파견 근무 동안 그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의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엘리자 하일리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였고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회사의 기술 발전 방향을 보면서 과연 이 길이 제가 꿈꾸던 길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새로운 반도체 세정 장비의 설계도를 검토하던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EU의 과부하 환물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세정액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때 연구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제가 6개월간 파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독일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소장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60.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고민하던 친환경 세정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였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실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EU의 환경 규제는 갈수록 엄격해졌고 숙련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예산 동결로 신규 투자마저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실적 하락과 주요 고객사들의 이탈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고민 끝에 저는 파견을 받아들였어요. 3대째 이어온 우리 가문의 기술연구소에서 그 명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 순간만 해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파견을 앞둔 마지막 날,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단다. 우리의 자부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겠구나.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친환경 세정 기술의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찾던 답이 8,50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깨달음이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저에게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 동안 마주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디스플레이를 보며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시작됐죠. 한국의 선도적인 반도체 공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중앙통제실에서는 전체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공정들이 여기서는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연구하던 친환경 세정 공정은 이미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EU의 과부하 환물 규제 때문에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를 그들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제어되고 품질 관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체 공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재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제품이 출하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관리되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는 재고 현황을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독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구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우리가 수동으로 처리하는 많은 공정들이 여기서는 AI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을 보며
독일의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팀이 꾸려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아갔죠. 독일에서라면 며칠이 걸릴 의사결정이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 속에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전통이 어쩌면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 독일 본사의 첫 번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력이 여기서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현실을 과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독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낸 후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음에도 본사의 고위 임원들은 제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사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그동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 독일은 반도체 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기계공학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어요.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시키고 있었죠. 환경 규제 대응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독일은 환경 규제를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 노력했지만 실제 기술 적용 면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규제를 넘어선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독일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반도체 산업 투자 예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독일 공장 건설 계획마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독일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가 2달째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숙련된 인력은 부족했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든 생각은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력과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마주친 청소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다른 한국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술, 혁신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낯선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놀라웠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5%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들의 업무 방식이 무질서해 보였어요. 회의실에서 격렬한 토론이 오가다가도 금세 웃음소리가 들리고 늦은 밤까지 작업하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났죠. 독일에서의 체계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일하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들에게 디지털 기술은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웠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독일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설계 변경이 여기서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3가지 다른 방안을 시도하고 결과를 도출해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빠른 실패, 빠른 학습 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방식과
애자일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빠른 실행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점차 깨닫게 됐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완벽주의에 길들여진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현장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2031년까지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 때문인지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이 곳곳에서 열렸죠. 처음에는 그들의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에너지가 저도 모르게 전염되는 것을 느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도 빠르게 진전되었죠. 새로운 친환경 세정 시스템 설계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졌고 테스트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속도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혁신이 독일의 전통적인 방식과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본사와의 화상회의는 점점 더 긴장된 자리가 되어갔어요. 왜 기존의 검증된 방식을 바꾸려 하는가?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특히 연구소장은 우리는 당장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지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분명 위험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목격한 혁신적인 시스템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했죠. 그러는 와중에 제 개인적인 고민도 깊어졌어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는 마커스는 제가 변해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당신이 한국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 라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독일의 방식만을 고수하려 했고 제가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일하다가 문득 제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을 테지만 이제는 불완전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동료들의 모습이 어느새 제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마커스에게서 온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언제 독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짧은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제가 돌아갈 독일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독일이 아닐 것 같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변한 건 독일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던 독일의 엔지니어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런 제 변화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인력들 속에서 저는 독일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답니다. 마커스의 말처럼 제가 한국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요.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진리를. 저는 그곳에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죠.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어느새 초여름의 습한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 팀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요 세정 장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가 즉각 경고를 보냈고 현장의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 동시에 알림이 울렸죠. 독일이었다면 아마 다음날 아침에야 발견했을 문제였을 거예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응팀이 즉시 가동됐고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현장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협력업체의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했다는 거죠. 하일리 씨, 이걸 보세요. 대응팀 팀장님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설비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장 내부의 수많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AI 기반 분석, 협력업체와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며칠 뒤 독일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마커스에게서 결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리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요. 늦은 밤, 연구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팀장님께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시스템도 결국은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본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가 만들어가는 혁신의 순간들처럼 느껴졌어요. 진정한 혁신은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빠른 개선의 반복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깊어가는 여름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한독협력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된 거예요. 당신의 새로운 시각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라며 박 이사님이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파견 기간 동안 제가 보여준 적응력과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양국의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내야 했으니까요. 더구나 독일로 돌아가 본사의 동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컸죠. 하지만 더 이상 완벽한 계획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도전하고 개선해 나갈 차례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반도체 산업 예산 배정이 조정되면서 우리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혁신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특히 첨단 소재와 화학물질의 수급이 불안정했고 이는 생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대량의 재고를 비축하자고 했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고요.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으로 재고를 최적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인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민법 개정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되진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원격 협업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요. 본사의 고위 임원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시급했어요. 반도체 제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독일도 이제는 가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물 재사용 시스템과 스마트 워터 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죠. 이 기술을 우리 공장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본사의 일부 임원들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 계획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비판했죠.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화상회의에서 저는 종종 스스로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완벽한 계획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빠른 실행과 개선이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회사의 혁신으로 이어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독일 본사에서 중간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다는 것을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것을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불빛 속에는 이제 변화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일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이 둘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그 깨달음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1년간의 한국 파견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독일의 반도체 산업이 실제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었어요. 유럽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는 최신 반도체가 14나노미터 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최첨단 기술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뒤처져 있었죠. 공급망 문제도 심각했어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소재와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아시아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완벽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인드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실제 추진은 지지부진했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영진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인력 문제도 심각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넘쳐났는데 우리는 그런 인재를 찾기조차 어려웠죠. 환경 규제 대응도 시급했습니다.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했어요. 다행히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친환경 생산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의 첫 발표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보여주자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점진적 혁신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장점은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혁신하자는 제안이었죠. 이 제안은 보수적인 경영진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갔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시작했죠.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우리 회사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는 전체 공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특히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우리의 새로운 클린룸은 기존 대비 필요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재 소비도 40 가까이 절감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한독산업기술협력센터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였어요. 베를린에 새로 문을 연 이 센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죠. 특히 AI와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는 우리 회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 엔지니어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를 활용한 생산 공정 최적화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생산 시간은 줄어들고 품질은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주세요. 오히려 요즘은 저와 함께 한국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시며 우리 가문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계신답니다. 혁신도 전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며칠 전 저는 우리 회사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장에 섰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1년 전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선택이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청중이 이렇게 물었어요.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밀함과 완벽함이라는 독일의 가치에 한국의 혁신과 속도를 더한 새로운 전통이요. 이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오늘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준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본받아 저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전통 있는 엔지니어, 가문 출신 엘리자 씨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앞선 반도체 제조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빠른 의사결정 문화는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노하우가 독일의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